밤감기가 딱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올라와요. 이번에 상승장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엄청 비밀인데. 가격은 네. 이게 기간을 두고 말씀하신 네. 거 아니면은 뭐 기간 좋습니다. 저는 2030년 까지. 저는 100억? 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네. 진짜요? 네.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10억 원의 가치와 과거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10억 원의 가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렇구나. 2030년에 100억 원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원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네.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생존하고 이제 엮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니뇨 엘니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칼국수 하나에 얼마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먹었는데 12,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칼국수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니까 높아지겠죠. 네. 치킨 한 마리 시키면은 지금 뭐 2만 얼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와, 깜짝 놀랐어요. 무섭죠. 근데 아니 그냥 100억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화에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어디서? 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막 전 세계적인 현상, 뭐 기후적인 현상, 뭐 트렌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 막 그 세금적인 측면,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관점이 크세요. 아, 제가요? 네, 뭔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전 아니에요. 저는 차트 보고 매물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굉장히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 규모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금 그 외신을 보면 이런 가격을 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캐시우드 같은 분들, 네네. 돈나무 언니들이 뭐 네. 보면은 뭐 2025년에 그분도 한 5억 얘기하고 뭐 2030년에 10억 얘기하고 이렇게는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네. 100억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캐시우드 뉴스를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안 믿어요. 왜냐면 미디어가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교묘하게 던지더라고요. 그걸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제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발언했던 거를 과거에 발언했던 거를 그대로 중요한 시점에 끌고 오죠. 전 그래도 뉴스를 100%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른다는 거네요.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5억 10억만 가도 엄청난 건데 뭐 2억 3억만 가도 엄청난 건데 지금 가격에서 6배잖아요. 네. 5배 6배. 와, 근데 진짜 100% 너무 크시죠. 근데 저는 100억의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정도 가면은 한 50억 가치밖에 안 되지 않을까. 50억 가치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초인플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과거에는 화폐 시스템이 그냥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을 했어요. 명목 화폐도. 그러면서 공 하나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폐 시스템 자체를 그냥 연장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차원이죠. 네. 지금 그리고 연준도 뭐 금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리에 막 목매 있잖아요.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 하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금리 동결 구간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부채가 목구멍 끝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오히려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 주요 트리거 포인트는 전쟁의 두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그 지역적인 전쟁, 하나는 지금 2년까지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이걸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종전 협상이나 종전 발표가 난다면 연준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아마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유가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기가 15일 날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게 그 전쟁의 휴전에 관해서 사실 얘기를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저 한 가지 좀 질문이 아까 앞서서 금은 얘기해 주실 때 그 로버트 기요사키도 요즘에 보니까 금은 말고 또 비트코인 사라고 막 하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그거는 저보다 늦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야 금은이 그 초창기 때 그거 뭐죠? 그 금태환이 풀렸을 때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의도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금은 수익률을 그렇게 올려놨다면 비트코인은 아마 탄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도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비트코인 가격도 너무 그렇게 펌핑이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상승장이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엄청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권 수용이 100% 완전히 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어느 순간 초창기에는 막 버블이 엄청 껴있고 제도권 수용되기 전에는 막 급등락이 있었겠지만 자산시장으로서 현대화되면서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급등락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지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주식시장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숙시장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10배, 뭐 100배를 바라보고 코인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일정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게 주식시장 같이 돼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이 대형주처럼. 실제로 그들이 주식시장에 이 코인들을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개 뭐 괜찮은 검증된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러셀 지수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러셀 지수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섹터당 이게 5개의 섹터를 해서 섹터당 10개씩 해서 아마 50개의 코인을 선별을 해서 제가 알기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코인들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ETF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코인들도 개별적으로 ETF가 앞으로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섹터별로 통화다 아니면 뭐 스마트 컨트랙이다 해가지고 섹터별로 또 ETF를 따로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업비트 창에 보면은 업비트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미리 인덱스를 추종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나중에 파생 상품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거 변동성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죠. 주식의 대형주처럼. 그렇죠. 중소형주였다가 테슬라도 처음에 폭발적으로 크다가.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 근데 그래도 비트코인 100억까지는 100억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갔을 때 그런 성숙 상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억까지 가서 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찰리 브라운 100억까지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걸 딱 말씀드릴게요. 100억까지 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치는 30억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래로 제가 가서 치킨 한 마리에 지금 2만 얼마인데 2030년에 가면 아마 분명히 지금보다는 5만 원 될 수도 있죠. 뭐 6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치도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 근데 이게 그런 인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절대 금액이 진짜 커가지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묻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돈을 번다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직업 세상에서
내일도 내 직업은 안전할 거야. 나는 음. 이 정도 소득을 벌 거라고 우리는 그냥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 주변의 일자리나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을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장기적인 가격을 전망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내년에 또 반감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반감기 이후로 한 6개월, 1년은 되게 또 가격이 좀 오른다고 막 이렇게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건 한 2024년 말 2025년을 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까지는 뭐 말씀해주신 그 블랙록 자산운용 그런 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그럼 가격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전망하세요? 그냥 진짜 가볍게. 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글쎄요. 재미로 정고점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 그밖에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 그러니까 정고점은 못 가겠지만 이게 있어요. 음.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그때서부터 폭발할 거야. 그렇죠. 밤감기가 시작되면 밤감기가 넘어가면 50%의 채굴률이 하락하니까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폭등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두 번의 밤감기를 지났거든요. 2016년과 2020년.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밤감기가 딱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도 여기서 이제 대중들 뒤통수를 치는 건데 밤감기가 딱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요. 밤감기 소를 재면서 처음에 밤잠을 안 자요. 이거 폭등하겠지. 나는 팔아야지 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밤감기가 지났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 슬금슬금 떨어지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그랬잖아요. 성격 급한 분들이 더 많다. 보통 개인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밤감기 때문에 나는 ETF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올라가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다 포기하는 건가요? 네, 그 분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그때서부터 가격이 올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인 지금 막 기대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조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그럼 반감기가 보통 한 2024년 4월 정도 보지 않나요? 4월이에요. 4월. 네. 그러면 2024년 말로 가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죠. 무조건. 그럼 그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한 2024년 되면 최소 1억 원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은 넘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반감기 그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가 다 아는 정답이잖아요.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열의 9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단기적으로 실망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두시면 수익률은 분명히 난다. 네. 그래서 기대값을 조금 그 타이밍엔 좀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매크로 이슈 좀 보면은 아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얘기해 주시고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막 얘기해 주시고 또 보면은 뭐 아무튼 뭐 미중 패권 전쟁도 뭐 미중 회담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연속선상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 이슈도 항상 계속 있는 거고 잠재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그 CPI 지수 보면서 나스닥이나 뭐 S&P가 좀 돌아섰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눌렸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막 내년에? 저는 어떤 거를 2024년에 좀 주목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 선거가 있죠. 맞아요. 한국도 이제 아마 선거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아마 두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다 이제 복합적으로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어쨌건 미국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전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뭐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그 우크라이나 2년 동안 지리하게 끌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전이라기보다는 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한 핵심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전쟁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로는 러시아가 전 세계 군사력 2위 국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꽤 높지 않을까요? 22위예요. 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위와 22위가 전쟁을 해요. 근데 며칠 안에 끝났을 전쟁이 좀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좀 맞아요. 재밌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지리하게 끌고 갔을까? 이 전쟁이 지리하게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발생됐어요. 하나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전 세계 인프라망이 G7을 미국을 필두로 한 G7으로 엮여 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인프라가 브릭스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페크 플러스도 브릭스 쪽에 이제 가까워지게 사우디가 어느 순간에 오일머니 결제를 달러에서 위안화나 본인들의 어떤 그 화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거랑 사실 우리 지금 가상자산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넓게. 거기서도 사실 달러가 중심축에 있던 그거를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페크 연합이 달러 결제만 점진적으로 배제시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비율은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미중이 지금까지는 뭐 어느 선까지는 서로 무역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달러를 받고 물건을 헐값에 수출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크고 자국에 있는 뭐 국민들의 GDP, GNP가 올라가면서 자생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지니까 더 이상 미국한테 수출할 필요가 없고 내수 시장만으로도 전기차, BYD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러면 달러에 관해서 막 이렇게 쥐고 틀어질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도 달러가 배제되고 또 미국은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내에 공장 건설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원래 이 정책은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 아마도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무역 거래에서 브릭스와의 어떤 이런 거는 좀 인프라를 많이 끊어버리지 않나. 그러면은 여기도 내수 시장 위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달러의 수출 물건을 수입했던 게 그냥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북미에서만 이렇게 돌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뭐 미국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명목 화폐의 종말에 관해서. 명목 화폐,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기축통화로 있던 게 거의 100년 금방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상화폐 쪽이 또 거기 선점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달러의 자리가 빠져야 사실은 이 가상자산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CBDC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앞에서는 달러의 발권력이나 어떤 뭐 자국의 그런 거를 뭐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큰 흐름이다. 인정을 한다. 이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XRP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XRP의 그 에너지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준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동됐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준하고 일하잖아요. 리플하고. 그렇군요. 전 세계 또 중앙은행들이 또 이렇게 스위프트 2.0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와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스케일이 크셔가지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선은 조금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5천만 원 됐잖아요. 지금 처음 이제 딱 찰리 브라운님 영상을 보고 와 이쪽이 앞으로 이렇게 커지는구나 확신을 얻었어. 어떻게 좀 투자를 해가면 좋아요?
전 일단 투자부터 먼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 먼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선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바탕이 돼서 확신이 생기시면은 처음부터 투자 금액을 많이 넣으시기보다는 내가 확신하는 만큼만 투자를 거기에 비례하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진짜 그런 엄청난 성장성에 빗대면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올해 거의 100%, 120% 올랐더라, 130%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아마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이 워낙에 눌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포커스가 거의 다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은 또 안 올라가고 잠자 있던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죠.